자,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약간 주사위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승부의 확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주사위를 600번 던질 때 약 100번 정도 수 하나가 나온다. 약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자기는 약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말에 약간 반박하고 싶은 게 확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진짜 600번 던지면 사실 뭐가 많이 나오고 뭐가 적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커가지고 이 말이 완전히 맞다고 하기엔 지우는요? 또 민상이랑 같은 생각으로 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선생님은요? 뭐 저는 그게 왜 이상한지 잘 모르겠는데 몇 번, 한두 번 던졌으면 그 확률이 뭐 이렇게 뭐 1이 때 2번 나온다던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뭐 600번이 되고 막 이렇게 더 많이 던질수록 그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더 가까워질 거라는 거는 오히려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기 중간중간에 약간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약간 이 문제를 약간 어느 정도까지 풀어봤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저는 여기 이야기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웬만한 건 일단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우는요? 저도 헷갈리는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승민이는요? 저는 안 풀었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아주 오래된 옛날 수학을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다 잊어버릴 수가 있나. 심지어는 아내에게 물어봐가면서까지 풀었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치유. 이 책에서 챕터가 많이 나오는데 챕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이나 아니면 재밌는 공식 같은 거 있었으면 말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 방금 했기도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승률 같은 게 가장 재밌었고 약간 저한테 헷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상이 말해주세요. 전 여기에서 약간 흥미로웠던 그런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은 여기 84쪽에서 그 밭 모양을 원래대로 되돌릴 때 약간 4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약간 그게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첫 번째 챕터랑 두 번째 챕터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그냥 제일 집중해서 읽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저는 흥미로웠던 얘기보다는 좀 이상했던 얘기가 오히려 제일 마지막 5번째 이야기에서 주사위로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라고 그러는데 뭐 처음에는 오히려 나라를 잘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또 막판에는 뭐 그 왕이 무슨 뭐 그 주사위에 빠져갖고 그래서 또 망했다. 그럼 또 그걸로 또 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그 다른 옆 나라들이 뭐 이렇게 음모를 꾸며갖고 와서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내적 완결성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별로 좀 마음에 안 든 이야기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한 번만 반박해봐도 될까요, 혹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사위로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게 이웃 나라끼리 짜고 친 건 맞긴 한데
여기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왕이 계속 주사위에만 빠져 살았으니까 백성들이 약간 이 나라를 지킬 마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이 왕이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서 이 제목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만 보면 맞는데, 근데 그 앞부분에는 주사위로 나라를 살린 왕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야기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문제, 그 일관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갑자기 그 주사위 과연 이게 주사위 때문인 건가 뭔가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민성 씨께서 지적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읽고 어땠는지, 수학이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이야기랑 같이 수학을 했는데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지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냥 수학책에 있는 뭐 원의 넓이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랑 풀어내는 게 저는 이해가 약간 되지 않아서 저는 흥미롭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재미없었습니다. 그 다음 승민이 말해주세요. 저는 뭐 수학의 근원 이런 걸 조금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이야기를 읽다가 갑자기 수학 나오니까 이야기에 또 집중 안 되고 또 딱히 수학 그건 풀 생각도 없고 하니까 딱히 여기다 수학을 넣은 게 그렇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약간 지유랑은 살짝 다른 의견인 게 제가 그 졸업하기 전에 6학년 저희 담임쌤이 같이 수업하면서 항상 수학 풀 때마다 하는 말이 교과서에 계속 답 다 알려줘 놓으면서 풀게 시킨다.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책은 약간 교과서보단 비교적으로 조금 더 문제 풀기에는 더 낫지 않은가 싶기도 했고, 일단은 교과서랑 비교해보자면 이게 조금 더 나았지만, 저도 확실히 약간 문제집 같은 게 조금 더 약간 문제가 조금 더 많아서 좋았다고, 많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문제가 약간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승민이처럼 약간 수학의 근원이나 역사 같은 걸 알게 되어서 흥미롭고 재밌긴 했지만, 수학 공부는 그냥 문제집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뭐 여기 책 그 부제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수학의 개념을 밝혀주는 5가지 이야기라고 돼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수학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명확하게 그러니까 왜 이것들이 나왔는지 왜 필요한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설명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꾸며내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 이야기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수학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는 거에 좀 이렇게 또 혼동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 작가가 너무 욕심을 좀 많이 부린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이렇게 알려고 하는 노력들, 그러면 그것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 뭐 이런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잘 이렇게 실현되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민이. 순서가 그렇게 됐구나. 너가 마지막이야. 저 3번이에요. 음, 네. 그렇다면 그 이 책을 보다 보면 아이고 잠깐만. 책을 이 각 챕터별 구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 사이사이에 문제도 가끔 나오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마치며 꼭 기억해요.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보아요가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마지막 3가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굳이 이야기를 마치며로 나눌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며 굳이 분류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우 말해주세요. 음, 저는 문제 낸 거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말하자면은 더 생각해 보아요는 꼼꼼히 읽지 않은 것 같아서 생각해 보면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마치면 꽤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고개를 51쪽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왕은 말없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여기에서 끝난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엔딩이 나온 걸 일단 좋아하기도 하고, 이 그 다음으로 꼭 기억해요 같은 거 하면서 약간 조금 앞에 나왔던 내용들 요약해 준 것도 괜찮았고, 더 생각해 보아요도 사실 제가 푸는 문제지는 사실 가끔씩 이런 내용들 중간중간에 짧게 끼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꼭 기억해줘요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고, 더 생각해 보아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이렇게 배경 지식을 더 이렇게 형성해 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책의 목적에 더 뭐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마치며라는 부분들은 뭐 굳이 뭐 그냥 쓰지 않아도 그냥 그 이어져도 상관이 없고 뭐 그냥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나 그 뒤에 얘기를 프롤로그 아닌데 에필로그요. 에필로그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 굳이 뭐 이렇게 아 그걸 그 뒤를 이야기를 마치며라고 이렇게 강조점을 한번 둬야 되나라는 부분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는 그 보면 첫 번째 이야기나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이야기인지, 그리고 이야기의 큰 제목 나오고 뭐 그림 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왼쪽에 살짝 서론 비슷한 글이 나오는데 자신은 서론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궁금한데 저는 그냥 서론 안 읽고 이야기로 바로 스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우 말해주세요. 저 사실대로 말하면 서론 있는지 승민이가 알려줘서 방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웬만하면 꼼꼼히 챙겨본 편이라서 읽긴 읽었는데 100% 이 책의 주 내용만큼 꼼꼼히 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저도 잘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서를 하다 보면 그 앞부분에서 결국은 그 나침반 아니 뭐 지도라고 해야 되나? 뭐 내비게이션 역할, 지도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런 내용이 펼쳐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첫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그것을 읽으면 읽기가 좀 더 이렇게 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처음 부분이라던가 뭐 머릿말이라던가 차례라던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습관이 되어서 예, 읽었고,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에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것인 건가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수학이라는 책을 그냥 이야기책으로 본다면 특별히 필요가 없지만, 결국은 수학을 더 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본다라면 이 앞부분을 제대로 잘 읽는 것들이 더 이 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민성이가 아까 선생님한테 지적질한 거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야, 내가 잘 가르쳤다. 나를 지적질하다니.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라는 뭐 그런 계급장 떼고 그냥 선생님이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과연 옳은 말인가, 옳지 않은 말인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져보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을 얘기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누가 말했나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라던가 뭐 이런 거에 휘둘려 가지고 그 사람 말이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말 자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이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 건가를 따져서 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뭐 디스하는 거 아니야. 뭔 디스야 지금.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또 말에 디스다. 대해서 또다시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적질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게 표현한 겁니다. 지적질이라고. 어쨌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예 또 위계 질서 이런 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허용하는 선생님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모두가 다 수평적인 관계로 허용하는 그런 관계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가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걸 별로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어른들, 상사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부로 지적질했다가 또 된통 깨지지 말고 눈치껏 또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걸 아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라서 쌤도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마음 편하진 않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분들이 권위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 자체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쌤이 꼭 하고 싶고 다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논리로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또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성이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우리 승민이가 못 들었는데 왜 민성이는 그 주사위를 많이 던졌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거야. 그 선생님이 그 해명을 좀 했는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납득이 됐어? 아니면 여전히 민성이는 다른 할 얘기가 더 있어? 약간 납득은 됐는데 음, 이, 이 확률 같은 게 맞는 얘기라는 건 알긴 하는데 음, 약간 저희 집이 되게 윷놀이를 되게 즐겨하거든요. 근데 이게 2개 걸리면 뭐 5개가 있잖아요. 음, 약간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음. 치면 이것도 5분의 1, 500분의 뭐 그런 확률들이잖아요. 사실상 아, 따지면은. 아, 주사위 던지기 이런 거 내기할 때도 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변수들 같은 게 있으니까 살짝 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확률은 아는데. 그래 민성이 말이 맞는데 근데 오히려 민성이가 그 독에 걸린 뭐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뭐 개만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 물론 이제 그 뭐지 그 윷이 윷. 동일하지 않아 가지고 또 윷을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윷은 기술이 있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뭐야? 뭐 주사위도 물론 이게 뭐 2를 앞세우고 던지냐 뭐 이것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횟수를 더 많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이 확률에 뭐 한다는 거야? 가까워질 거란 얘기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횟수가 뭐 100번이다. 100번일 때보다는 1000번일 때, 1000번일 때보다는 10,000번일 때 점점 그 6분의 1이 더 가까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쌤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이제 뭐 100번이라고 해서 100번 던졌다고 해서 딱 6분의 1이 된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승민이 뭐? 그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음.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던 질문이 뭐예요? 한번 아, 저도 이 답을 해보고 책에는 뭐 싶은데. 500번 던졌더니 1000번 던졌더니 그 사람이 던졌더니 그 확률에 가까워졌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진짜 그렇겠냐라는 게 민성이의 의문이었어. 약간 음, 진짜 그렇겠냐라기보다는 음, 이 이야기에 대해 약간 이 설명에 대해서 본인은 약간 자기 경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음, 음, 음. 뭐 이론상으로만 따지고 보면 음, 살짝 그 던지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편차하고 그런 게 많이 던질수록 평균이 돼 갖고 음, 확률이 가까워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민성이는 실제로도 그렇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승민이가 뭐 어려운 말, 편차, 평균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편차, 평균에 따라서 선생님도 승민이와 같은 견해지. 그 횟수가 더 많아질수록 더 확률에는 가까워질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 거지. 네, 저도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선생님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이겁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1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2회에서 자, 두 번째 던지는 거야. 2회. 자, 1차. 1차에서 1이 나왔어. 2차. 1차, 2차 않을까? 두 번째에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6분의 1이요. 5분의 승민이는 6분의 1, 지우는 5분의 1. 5분의 1, 민성이는 저도요. 몇 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지우나 민성이가 왜 5분의 1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 왜 5분의 1이라고 생각했어? 의문이 드는데 왜? 1, 2, 3, 4, 5, 6이 있으면 어, 이제 이 중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어, 근데 이때 1차 때 이미 1이 나왔고 이거 배제하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실 반쯤 찍긴 했는데 약간 이 1차 때 이미 1이 나왔으니까 이걸 약간 배제하고 보자?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 지우는 왜? 왜 그랬더라?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는데 뭔가 지우는 저 6분의 1인 것 같아요. 5분의 1 6분의 1로 아니고. 바뀌었어? 왜? 와, 음, 와, 우디르다. 대제전환. 승민이가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승민이를 한번 아니, 지켜보는 거야? 지우야 소시를 아. 지켜. 내 말이 자, 곧 진리인가? 승민이, 민성이 이야기에 사실 반박을 지켜. 해볼까? 반박을 해보자면 음, 주사위를 음, 민성이가 뭐 1차에서 1이 나와서 두 번째 던질 때 1이 안 나와서 뭐 캔슬돼 갖고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1차에서 1이 나왔고 그다음 2차에서 다른 주사위로 던졌다 쳐보면 똑같이 내가 주사위를 지금 던진 거지만 똑같이 주사위를 던진 거고 똑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건 두 번째지만 다른 주사위로 던진다면 그 민성의 말에 1이 사라지는 그게 없어져서 다시 6분의 1이 되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민성이. 이, 이 주사위를 바꾼다가 여기에 있는 일단 변수고 근데 다른 그런 설명은 일단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한 주사위로 생각한다가 될 수도 있고 그래. 설명에 만약에 다른 주사위로 그러면 한다면 6분의 1이 될 수도 있겠다. 승민이. 걷다가 그럼 재방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으면 다시 1이 왜 다시 1이 안 나오는? 다시 1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민성이. 근데 제가 지금 내가 5분의 1을 사실 한 이유가 예전에 이 문제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간 그때 본 기억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어떻게 기억은 해보고 있었는데 사실 반쯤 찌는 거라서 자, 1이 나올까? 지금 승민이의 반박이 맞습니다. 자, 2차가 1이 나올 확률은 그냥 6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1차에 1이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주사위 던지는데 그 주사위에 변화가 있어?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그냥 그 주사위는 그냥 그 주사위일 뿐이라는 거야. 1차에 1일차에 1이 나올 확률도 몇 분의 1? 6분의 1.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2차는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또 던지면 또 1이 나올 확률은 뭐야? 또 6분의 1인 거야. 왜? 1을 빼고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성아. 이해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87쪽에 나와. 187쪽에. 뭐라고 돼 있어? 1번. 민성이 읽어보자.
주사위를 몇천 번 던져도 어느 숫자든 나올 확률은 똑같습니다. 어느 숫자도 나올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몇 천 번 던져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몇 천 번 던져도 다 6분의 1, 6분의 6분의 다 나오고 할 수도 있지만 매번 던질 때마다 확률은 늘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요거 이게 첫 번째 거 질문이었어. 자, 1차에도 1이 나오고 2차에도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36분의 1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여기도 1차 6분의 1 나왔고 2차도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여기도 1인데 왜 여기는 1차에도 1, 2차에도 1이 나오는데 왜 여기는 확률이 36분의 1인 거야? 그 1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게 응, 1차에서 1이 나오는 상황이랑 2차에서 1이 나오는 상황이 응, 중첩돼야, 즉 겹쳐야 나올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응, 예를 들어서 1차에서 던져서 1이 나오고 응. 그 다음에 2차에서 또 1이 나와야 되고 아, 또 그러니까 그쵸. 각각이 나올 확률을 응, 곱해서 응. 36분의 1. 그래. 왜 계산성으로 36분의 1이 나오는지 쌤도 지금 승민이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쌤이 궁금한 거는 여기 1차에서 1이 나왔어. 2차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1, 여기도 네. 1, 여기도 1, 여기도 1 똑같은데 왜 여기서는 6분의 1인데 왜 여기서는 36분의 1인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지. 누가? 어? 이거 뭐지? 그러니까 왜냐면 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두 번이 연속해서 36분의 2를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래 1차 1이 나왔다. 그럼 2차에는 1이 나올 확률이 그러면 그만큼 뭐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1차에도 6분의 1이 나왔고 2차에도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우나 승민이나 민성이는 이게 쉽게 이해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해. 야, 아까도 일 나오고 지금도 일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일 안 나와. 그러니까 일에 걸어. 이런 경우가 우리가 많거든. 생활 속에서는. 확률적으로 또 그게 나올 확률은 뭐해? 적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라는 거야? 틀린 말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연속해서 나올 확률은 아주 적어. 그 말은 또 맞는 말이야. 그럼 그 간격이 뭐가 헐. 되냐는 얘기지. 그 차이가. 지금 선생님의 궁금증을 지우야 이해가 가? 아니면 선생님의 궁금증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혹시? 아니요, 어? 가는데 아, 그거를 아,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지 살면서 그냥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민성이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이해는 갑니다. 지우가 별 내기를 안 해서 그래, 내기를. 살면서 이렇게 내기를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살면서 중요한 문제야. 자, 저희는 윷놀이 내기만 해가지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얘들아. 아까 주사를 던졌을 때 1차가 6분의 1이 나왔지? 6분의 1이 나왔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6분의 1이 달성이 돼버린 거야. 아하. 예를 들면 36분의 18이 이미 달성이 된 거야, 여기서 이미.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6분의 1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근데 1차와 2차가 연속해 따질 때는 1차에서 1이 나올 확률 자체가 6분의 1이야. 즉 1이 나올 확률보다 뭐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는 거야? 2나 3이나 4나 5나 6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2, 3, 4, 5, 6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1이 아니라 2, 3, 4, 5, 6이 뭐 무조건 2, 3, 4, 5, 6이 나오는 순간 2차는 따져볼 필요 없이 이건 실패한 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1이 나와야지만이 뭐야 그 다음 2차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지금 쌤에게 이해가 가? 근데 여기서는 이미 1차가 6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2, 3, 4, 5, 6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미 6분의 1은 달성이 끝났다고. 근데 이 6분의 1은 2차로 치면은 요 2, 3, 4, 5, 6을 따져보는 거에 그 뭐야 해당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표 갖고 설명해야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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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렵네. 자 여기 가로가 1차라고 생각해봐. 네. 가로가 1차 던졌을 때 1이 나와야 돼 이게. 그리고 여기서 2, 3 이거 다 뭐야? 실패야. 그리고 나서 다시 2차에도 또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2차에서 이게 나왔던 이거 다 뭐라는 거야? 이거 다 실패라고. 이거 어떻게 뭐 한꺼번에 다 쓸 수가 없나? 이거 다 쓰고 있어야 되나? 복붙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복붙 쓰는 게 좀 더 복붙도 편할 것 하나하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씌우고 복붙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못하죠. 요 근데 엑셀 계속 2, 3, 4, 5, 6이 그래도 나왔더라면 편할 그 다음에 뭐가 나와도 무조건 다 실패잖아. 이만큼의 확률이 다 뭐해지는 거라고. 이미 사라져버린 거라고. 2의 연속일 경우에는. 근데 1차에서 1이 나왔을 경우에만 다시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로서 이것이 나왔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1차에서 1이 나오는 순간 이미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따져볼 필요가 없어. 요것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이해가 안 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연속해서 뭐가 똑같은 수가 나올 거는 아까 승리가 말한 대로 그걸 곱해야 돼. 6분의 1과 6분의 1을 곱해서 36분의 1이 확률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1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뭐해? 드물어. 퍼센트지가 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이 이미 한번 나온 상태 속에서 다음번에 다시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연속해서 1이 나온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 시작이라고.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6분의 1이 확률이 뭐 한 거야? 확 높아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주사위는 던질 때마다 뭐야? 확률은 6분의 1인데 다만 그 결과를 뭐 하면 결과를 누적을 시키면 전체적으로는 또 6분의 1이 맞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온 김에 그냥 이거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2번 읽어보자. 인성이. 180쪽 2번이요? 아까 우리 1번 읽었었고 2번. 181쪽에 꼭 기억해요. 2번. 아까 이거 민성이 네가 읽었던 거 아니야? 1번? 아니, 이거 책이 읽었었는데. 다른 책이 달라? 저기 책. 네, 잠깐만요. 너는 뭐야? 쪽수가 달라? 181쪽. 맞는데. 맞네. 5번째 이야기 제일 마지막 꼭 기억해요. 저 100, 잘못 들어가지고 180쪽으로 들었어. 181쪽 아까 읽었던. 나도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진표 중 조건이 맞는 대진표가 몇 가지 있는지 그 비율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진표 중 조건이 맞는 대진표가 몇 가지 있는지 그 비율을 확률이라고 한다. 이게 뭔 말이야?
그냥 모든 조합 중에 조건에 맞는 조합이 그, 그, 모든 조합분의 조건에 음, 맞는 조합 수가 확률이다. 음. 자, 아까 보여줬던 것들 중에 어디 갔어? 요 표에서 1차에 1이 나오고 1차에 1이 나오고 2차에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잖아. 또 1차에 2가 나오고 2차에 1, 2, 3, 4, 6이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뭐라는 거야? 경우의 수라는 거야. 모든 대진표라는 거야. 모든 대진표니까 요게 가로 6개, 세로 6개여서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라는 거야. 그 중에서 1과 1이 나올 경우는 몇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은 뭐 36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대진표라는 것들이 요걸 의미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가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진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들 중에 뭐 승리가 한 상황이 몇 번인 건가에 대해서 한 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요 설명이 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뭐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요 2번 지금 이것도 그 대진표가 몇 가지 있는지 그 비율을 확률이라고 합니다는 몇 쪽 그 앞에 몇 쪽에 그게 나와 있어. 그렇게 계산한 게. 181쪽. 181쪽 봤어? 이게 대진표라는 거야. 1회째 승리, 2회째 승리,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해가지고 A가 승리하는 경우, 뭐 B가 승리하는 경우를 다 뭐 한 거야? 따져봤어. 그래서 A가 2승을 해야지만 이기기 때문에 A가 2승을 확률은 몇 분의 1이고 첫 번째 표에서 A가 2승을 할 확률, A가 2승을 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지금 너희들 181쪽 보는 거 맞니? 네. 네. 181쪽에 보면 A는 2승을 하면 이긴다. B는 1승만 해도 이긴다. 하고 두 게임의 대진표라고 대진표가 나와 있잖아. 아니야? 181쪽. 나와 있어. 그래서 보면 1세트 1회째 승리, 2회째 승리해서 1회째에 뭐야? A가 승리하고 2회째도 A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1회는 A가 승리했는데 2회는 B가 승리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1회에는 B가 승리했는데 2회는 A가 승리할 수 있지. 1회는 B가 승리했는데 2회도 B가 승리할 수 있지. 이게 경우의 수,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A가 연속해서 2승을 거둘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4분의 1이요. 4분의 1이잖아.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그러면 다 B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B요.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대진표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 대진표 중에 대진표를 가지고 따져보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확률이요, 확률. 확률. 그래서 확률은 결국은 미래의 그 일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확률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보험사. 보험사하고 확률이 왜 관계가 있을까? 보험회사하고 확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음, 아, 음, 보험을, 그 보험금을 매달 납부하는데 음, 사고가 나면 그 보험금을 딱 주잖아요. 음, 그런데 그 보험사가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음, 뭔가 사고 날 확률하고 음.
그리고 또 받는 돈하고 계산해서 음. 그 보험금을 주더라도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 확률을 계산해 갖고 그래서 그렇지. 보험금. 자, 자동차 보험을 지금 예를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의 특성은 사고가 나면 뭐 하는 거야? 돈. 보상을 해주는 거야. 즉 보험회사가 돈을 뭐 하는 거야? 지출하는 거야. 반면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상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즉 보험회사가 뭐 하는 거야? 수익을 얻는 거야. 이득이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얼마나 뭐해? 많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뭐보다? 확률보다 확률과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해주는 돈보다 뭐야? 자기들이 보험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더 뭐 해야 돼? 커야 되지. 근데 만약에 그 확률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뭐 적다고 생각했는데 보험금 그래서 그거에 맞춰 걷었는데 사고가 더 많이 나면 오히려 보험금을 더 많이 지출을 하고 보험회사가 어려워진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뭐야? 뭐 젊은 사람 그 뭐야? 초보 운전자 하고 그 운전 경력자하고 누구에게 더 보험금이 다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 초보요. 초보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받아. 왜냐하면 초보가 뭐 할 가능성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미숙해서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가 날 어떤 그런 가능성, 확률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계산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출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으면 은행 입장에서 손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은행 돈을 빌려갔을 때 얼마나 뭐 하지 않을지 갚지 않을지 빼먹을 확률을 계산을 해.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해서 그걸 계산해서 그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이자를 받아야지만이 은행이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이라는 것들이 꼭 그 내기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만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서 이런 또 확률이 쓰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학적 계산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고 은행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보험 상품이나 은행 상품 같은 걸 뭐 할 때 설계할 때 이런 수학자들의 계산 방식이 이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로 그 확률에 크게 기여했던 그 인물이 파스칼인데 파스칼은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인물인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 확률에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그런 그 도박의 그런 분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뭐하기 위해서 계산해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확률 계산을 했다라는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그 확률이 발전했다는 어떤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이 나오는데 이 책 저자의 주장을 여러분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글쓴이의 말을 보면 됩니다. 글쓴이의 말 펴겠습니다. 10쪽 11쪽. 저자의 말. 자, 10쪽 11쪽. 예, 글쓴이의 말에 보면 이 책을 쓴 의도가 나왔어. 이 지은이가 이 책을 왜 썼다는 거야?
10쪽 11쪽을 보면. 약간 음. 아이들이 계속 수학이라는 공식만 외우고 그렇게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밖에 떠올리지 못하고 음. 이게 시험에 필요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이게 이게 아, 잘못됐다면서 그렇지. 지금 민성이가 지금 이거를 현재 교육을 비판하고 있는 이 저자의 입장을 지금 잘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계속 얘기. 그래가지고 이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수학이 만약에 생겨났을 때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음. 것들을 지어내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음. 수학을 약간 문화로 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수학에 대한 인식은 이겁니다. 10쪽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일곱째 줄이다. 일곱째 줄. 지우가 읽어보자. 10쪽에 너 같은 책인가? 글쓰기 말 맞아? 10쪽? 밑에서 일곱째 네. 줄. 수학은 수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식과 계산을 만들어낸 인간과 사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수학이 하나의 문화로서 사람들에게 공유되기까지는 오랜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얘기. 그런 거기까지 했어. 자,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수학은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오랜 생활을 살면서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수학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 그 연유를 이해하고 알면 수학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 수학이 생겨났는가? 그 과정은 뭐 해버리고 생략되어 버리고 그 결과만을 알 때 그럴 때 이제 뭐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근데 그 공식이 왜 생겨났는지 사실은 명백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 응? 그러니까 덧셈이 왜 생겼는지, 곱셈이 왜 생겼는지, 0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누가 언제 이렇게 돼서 만들었다라고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 있어? 기록돼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발휘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 이러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공식이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뭐 해놓은 거야? 지어낸 거야. 근데 그 지어낸 게 얼토당토 않게 지어낸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뭘 가지고 그 수학 공식이 처음 쓰여졌던 곳이 어딘지 그리고 그 공식이 왜 쓰여졌을 건지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실들을 모아서 자기가 그럴듯하게 있을 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구성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미 배운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중학교 가서 배워야 될 것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수학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우, 민성이, 승민이가 이 시대로 가면 아주 뭐야? 최고의 수학자로 아주 지혜로운 자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추앙받을 수 있다는 거야. 또 받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류의 어떤 이런 수학적 지식이 어느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 누적의 결과. 그래서 그러한 고민이 뭔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민성이가 얘기했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학을 더 잘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거 알아서 뭐 어쩌라고 였는지 라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1장 첫 번째 이야기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무슨 문제에 대해서? 식진법. 첫 번째 이야기는 십진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가 않습니다. 십진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판. 계산 방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23 더하기 32 하면 머리로 암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23 더하기 30이 얼마야? 55. 그렇지 55라고 여러분들이 암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137 더하기 435 하면 어떻게 얼마야?
137 더하기 435. 137 더하기 435? 어, 572요. 어떻게 했어, 승민이는? 암산했어? 그냥, 아니요, 그냥 여기 채팅창에 적어놓고 암산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137 더하기 435는 572 이렇게 뭐 하다는 얘기야. 계산식을 세워서 세로세- 계산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더 수가 많이 커지면 암산하기 네. 힘들면. 그런데 이거를 알아내는 게 뭐였다는 거야. 쉽지 않았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아내게 됐냐는 얘기야. 그 얘기가 자 어디 나오냐면 책 뒤에 보겠습니다. 51쪽. 예, 이야기를 마치며라는 부분이 있거든. 그거 승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폴로와 나라 공주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폴로는 두 번 다시 계산을 하거나 수학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로가 인도에 가져온 중국식 계산법과 폴로가 생각해낸 계산판은 인도의 계산사들에게 전해지고 더 편리하게 고쳐져서 0을 가진 10진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자, 인도에는 이 숫자가 있어, 숫자. 1, 2, 3, 4, 5, 6, 7 이런 숫자를 갖고 있었어, 인도에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걸 몰랐어. 머리로 뭐 해야 됐어? 암산. 암산만 했어, 암산만. 근데 중국은 이 숫자가 없었어. 1, 2, 3, 4 이 숫자가 없었고 산가지 알아? 산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가지고서 몇 쪽 보면 되냐면 그림이 안 나왔나? 산가지 계산법이라고 어쨌든 계산하는 그 산가지를 놓고서 이렇게 저 알아요. 근데 책에서 읽어봤는데. 44쪽 봐, 44쪽. 44쪽에 보니까 산가지 계산법에서 산가지를 뭐 한 거야? 뭘로 바꾼 거야? 모래. 산가지 대신에 숫자로 바꾼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요게 만들어진 거라고. 요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중국의 계산법 플러스 인도의 뭐가? 숫자가 합쳐진 숫자. 거야.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폴로라는 인물이 그 양쪽에서 뭐 이렇게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꾸며낸 거야. 그럼 역사적 팩트는 뭐냐면 중국에는 산가지 계산법이 있었다는 게 팩트야. 또 인도에는 뭘 사용했다? 숫자를 사용했다는 게 팩트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두 가지가 합쳐진 이런 계산법을 쓰고 있다는 게 팩트야. 그래서 그 팩트를 연결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해가? 네. 두 번째 챕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장은? 넓이? 넓이라고 해야 되나? 연도? 그렇지. 근데 뭐의 넓이? 땅에 평면에. 뭐라고? 평면이요. 평면 중에서 뭐 평면이 많잖아, 종류가. 도형? 사각형?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도 옛날에는 뭐 했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넓이 자체를 몰랐다는 거야. 그 넓이를 알려면 아까 여기 벽돌을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벽돌 일일이 뭐 했다는 거야? 세야 됐다는 거야. 벽돌 일일이 세야 됐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 그것도 되게 훌륭한 거야. 왜? 그전에는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벽돌을 세다가 벽돌을 세는 방법보다 뭐를 발견했다는 거야? 87쪽. 응?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그러면 일일이 뭐 하지 않아도 세지 않아도 면적을 알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게. 그거 알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2번. 면적과 세로나 가로의 길이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 길이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예를 들면 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야. 가로의 네. 길이가 4cm야. 그럼 세로의 길이는 네. 5요. 5cm. 5cm.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알기까지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챕터는 뭐에 관한 설명이야? 원주하고 원의 뭐 네. 원주와 원의 뭐? 면적. 원의 면적. 아까 사각형의 면적은 알았어. 근데 원의 면적을 계산할 방법이 뭐였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자, 이 파이 사람이 알죠. 원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했어? 이 이야기에서는. 원의 면적을 처음에 어떻게 계산했대? 이 이야기에서는. 원의 면적을 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했어? 뭐라. 109쪽. 이 진흙 점토 같은 걸로 먼저 원을 만든 다음에 그 두께는 변형시키지 않고 그걸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면적을. 그렇지. 왜? 여러분들이 그 점토가 이렇게 뭐야? 그 자유롭게 그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점토를 갖다 놓고 네모나게 만든 거,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점토 양을 그대로 떼내가지고 똑같은 두께에다가 네모나게 다시 채워 넣은 거야. 그래서 어느 게 더 많은가 양을 뭐 한 거야. 비교하면 우리가 그 가로 세로 잴 줄 알잖아. 아까 그 직사각형 면적은 알잖아. 그렇게 해서 원의 면적을 뭐해? 계산할 수 있었다는 거지. 처음에는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해가? 네. 여러분들이 밀가루 같은 걸로 갖고 할 수 있지. 밀가루로 원의 면적을 원의 그 밀가루를 채워. 근데 그 얼만큼인지 몰라. 그럼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가로 세로니까 그 가로 세로 그 밀가루를 다 걷어다가 가로 세로 직사각형 판에다 채워. 그 얼마큼 채워지나를 보면 아까 그 원의 면적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을 생각해서 원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게 놀라운 발견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공식을 찾아낸 거야. 그 법칙을 찾아낸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파이, 원주율, 3.14 어쩌고 나가는 그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113쪽에 나와 있는 거야. 113쪽 읽어주자. 민성이 113쪽. 네. 이야기를 마치며 요삭은 그 뒤 많은 건축가들에게 원이 아름다운 이유를 그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꼭 그리고 기억해. 꼭 기억해. 1번 그 모양이 다른 것의 굵기는 단면의 넓이로 비교하면 됩니다. 또 원의 둘레 길이와 면적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런 공식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줄 가지고 온 둘레를 이렇게 뭐 한 다음에 직접 잰 다음에 이걸 쫙 펼쳐갖고 그걸 몇 센치 쟀다는 얘기.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지름만 알면 곱하기 원주율 계산하면 3.14 계산하면 그러면 온 둘레도 알 수 있고 또 면적도 아까 점토 해갖고 다른 데 옮겨서 할 필요 없이 이 공식에 대입하면 면적을 잴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이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낼 수 있게 되었는 건가?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런 거를 발견하기까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어떤 그런 의의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수학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그냥 우리는 그 결과만 무조건 배워 중요해 필요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도대체 왜 발생했는 건가를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 저자는 주장하는 거야. 어때 지우야?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더 머리 아플 것 같아? 머리 아프죠? 더 머리 아플 것 같아? 민석이는 어때? 됐어요. 이 저자는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 그런 걸 알려줘야 재밌을 거다 애들이.
그래야 제대로 이해한다, 제대로 공부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애매한데? 할 말이 없어? 일단 저도 지우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승민이는? 머리 아파요. 그걸 굳이 알 필요는 과연 굳이 알 필요가 있냐, 결과만 알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필요한 것만 합시다. 결과만 아는 경우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EMI도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뭐에 관한 설명이야? 이래요. 비례에 관한 어떤 그런 설명들. 그래서 여기 145쪽 지우가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수만큼 변화하는 것은 곱셈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변하는 두 개의 양이 있고 한쪽의 양이 2배, 3배가 될 때 다른 쪽의 양도 2배, 3배가 되는 관계를 비례라고 합니다. 이 비례라는 게 왜 필요했다는 거야? 왜 만들었다는 거야? 이 저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어떻게 나와? 실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강물 높이가 그렇지. 불어난 홍수가 맨날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언제 나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홍수가 언제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니까 매번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그 비례의 관계를 예측해서 그래서 홍수 날 때를 알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 본 적 있나 책? 그 책에서는 오히려 홍수 예측을 어떻게 했었어? 뭐였더라? 정성술이었나? 홍수가 나기 전에 꼭 보니까 뭐야, 하늘에서 시리우스 별이 뜨는 걸 보고서 시리우스 별을 뜰 때쯤 홍수가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시리우스 별이 그럼 언제 뜨냐 해서 365일마다 뜨더라, 나더라. 그래갖고 뭐 계산했다. 그렇게 천문학에서 설명했잖아.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뭐라고 설명해? 강물의 그 양을 측정해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세계의 종교인가? 네. 세계의 종교 만화책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책 읽으면 만화책이 아니라고 아주 짜증을 냅니다. 처음에 이른바 학습 만화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 바로 이원복 선생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 혹시 여러분 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어요. 9권까지 다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그 시리즈를 처음 만들고 유행시킨 분이 이 책을 쓴 이원복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 책 성공에 힘입어 가지고 세계의 철학, 세계의 종교, 세계의 신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또 교양서를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써내놨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종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음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 시리즈구나. 뭐라고? 그 뭐였지? 그 책 그 다음 주 하는 책이랑 그거 말고 2권인가 더 있어갖고 그거 맞아, 3개 묶어갖고 시리즈. 맞아. 그 아까 신의 세계의 나라. 철학편, 세계의 신화편, 세계의 종교편 3권이야 원래. 신의 나라, 인간 나라 네. 시리즈 중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종교만 볼 건데 여러분들이 세계의 철학이나 세계의 신화도 보면 유익하고 좋습니다. 다만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 읽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회 되면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승민아, 너가 늦게 와서 민성이가 가버렸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